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신 어르신들 그리고 형님 누님들께 먼저 인사부터 올립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서로에게 늘 하던 말이 있지요. 사람은 베풀고 살아야 한다. 넉넉하게 살아라. 인색하게 굴지 마라. 너무 아끼지 마라. 어차피 죽을 때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 참 많이들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군요. 안 먹고 안 쓰고 아끼기만 하면 결국엔 다 똑같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러니 사는 동안 마음 편히 거리낌 없이 살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말입니다. 오히려 네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인색해야, 그러니까 아끼고 또 아껴야 비로소 남은 인생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어르신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게 말이죠. 이제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올해 60을 넘겼는데 하늘이 허락해서 70까지 산다 쳐도 남은 게 한 10년 남짓이에요. 운이 좋아서 조상님이 도우셔서 80까지 산다 해도 그래 봐야 한 20년 안팎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라는 게 결코 넉넉한 게 아니에요. 함부로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아껴 써야 해요. 무엇하러 그 귀한 시간을 쓸데없는 노름에 갖다 버립니까? 술 취한 사람하고 말싸움하고 정신 나간 사람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에게 남은 이 짧고도 짧은 시간을 정말 쓸모 있는 데에 써야 합니다. 이제 와서 돈벌이를 못한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내 몸 건강은 챙겨야지요. 자식과 손주들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고 기운을 북돋워 주는 데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옛 친구를 다시 찾아가 보고 다녔던 학교 앞을 한번 거닐어 보고 살던 옛집에 돌아가 보기도 하고요. 지나온 삶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서 자식과 손주에게 남길 글이라도 한 줄 적어두고 그게 시간을 제대로 쓰는 겁니다. 몇 시간씩 노래방에 앉아 옆집 귀가 따갑도록 고래고래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 날 짐 싸들고 멀리 떠나는 고생스러운 여행도 글쎄요.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축나고 건강에는 오히려 위험만 따르고 그러고 나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아낄 것, 시간입니다. 인색하다 싶을 만큼 알뜰하게 쓰세요. 그 알뜰함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로 보람있고 의미 있다 싶은 일에만 시간을 쓰고 부질없는 일에는 단 1시간도 내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시간에 인색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끼고 또 인색해야 할 것, 그건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친구를 사귀는 일입니다. 인연 맺는 데 인색해지셔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결국 내 곁에 남는 사람이라는 게 10명 안팎입니다. 부모님은 이미 연로하시지요. 내가 늙을 때쯤이면 부모님은 더 늙으셨거나 혹은 벌써 세상을 떠나셨거나. 그렇다면 내 곁에 남는 건 누구겠습니까? 제가 남자라면 곁을 지켜줄 사람은 아내 하나, 자식 한둘, 손주 두엇, 가까운 벗 두세 명, 그리고 곁에 살면서 우애 있게 지내는 형제 몇이면 그걸로 다인 겁니다. 친구라고 해봐야 결국 한둘이에요. 그 이상 욕심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말이죠. 어떤 분들은 시간을 들여서 이 모임 저 모임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사람 됨됨이가 좋지 않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그 인연을 못 놓습니다. 어제 제가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위인 형님 한 분이셨는데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어울려온 친구가 하나 있다고요. 예전엔 참 마음 잘 맞고 즐거운 사이였답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하고 나서부터 사람이 영 변했다는 거예요. 어찌나 속물스러워졌는지 가끔은 모진 말을 툭툭 내뱉어 가슴에 못을 밟고 동창 모임에 와서는 편을 갈라 패거리를 짓고 이 사람 저 사람 공격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데도 이 형님은 그런 친구를 잃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더군요. 참고 견뎌야 하느냐, 맞서 싸워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놓아버려야 하느냐.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친구 하나 없다고 해서 더 가난해지지도 더 부유해지지도 않는다고요. 더구나 이미 사람이 변질되어 버린 친구, 마음이 돌아서 버린 친구라면요, 시간이라는 건 말이죠, 일종의 채와 같습니다. 누가 끝까지 곁에 남을 사람인지 가려내주는 채란 말입니다. 그 채가 흔들리고 또 흔들리면 자잘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다 빠져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바로 쭉정이고 겨예요. 그러고 나서 채 위에 남는 것, 그게 알맹이고 진짜 백이인 겁니다. 학창시절엔 한 반에 친구가 30명이었을지 몰라도 세월이 흐르고 만남이 뜸해지고 이야기 나눌 일도 줄어들면 하나둘 자연스레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세상 이치예요. 옛말에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지 않는 길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오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이 된다고요. 우리 나이쯤 되면 말입니다. 더는 보탬도 안 되고 함께할 가치도 없는 친구라면, 더구나 의리를 저버리고 뒤에서 험담하고 마음이 돌아서 버린 친구라면 미련 둘 게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굳이 나 너랑 절규한다 하고 원수질 필요는 없어요. 이 나이에.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그저 조용히 물러나는 겁니다. 조용히 멀어지는 거예요. 누가 차나 한잔하자, 술이나 한잔하자 불러도 이런저런 핑계로 서너 번 거절하다 보면 상대도 눈치를 챕니다. 아, 이 사람이 이제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구나 하고요. 그러니 두 번째로 잊지 마실 것, 친구 사귀는 일에 인색하십시오.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보면 60 되신 누님들도 페이스북을 하시면서 자랑을 하세요. 제 친구 목록이 이제 거의 다 찼다고, 곧 5,000명이 된다고요. 5,000명이 꽉 차면 더는 친구를 못 받으니 그땐 누구를 지워야 하나, 누구를 빼야 새 친구를 받나, 그게 걱정이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5,000명 중에 정작 누님이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얼굴 잔뜩 찌푸린 사진 한 장 올리면 무슨 일이냐고 물어주는 사람, 글쎄 몇십 명 될까 말까예요. 그것도 그냥 인사치레로 묻는 말이라 속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페이스북 친구라는 게 다 허울뿐인 사이입니다. 그 중에 진짜 백인은 친척이거나 형제거나 정말로 가까운 벗 몇십 명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얼굴이나 트고 재미로 오가는 사이지요. 그러니 욕심낼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누군가 친구 신청을 해오면 먼저 그 사람 페이지를 한번 들여다봐요. 이 사람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만약 담벼락에 온통 물건 팔고 광고하고 도박이나 사채 광고만 도배되어 있다면 그건 뻔합니다. 나를 자기 손님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잠재 고객 하나 늘리려고 친구를 청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라면 거절해도 됩니다. 거르고 버리고 내려놓고 예전 같지 않은 사람들, 변질된 인연들은 정리하시고 특히 새로 인연 맺는 일에는 정말로 인색해지십시오. 자,
늙어가면서 우리가 아껴야 할 세 번째. 이건 저도 지금 부단히 애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 그 끝없는 욕망에 인색해지는 일이에요. 이 나이가 되어도 사람이라는 게 여전히 바라는 게 많습니다. 욕심도 많고 부리는 것도 참 많아요. 먹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처음 보는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이 식당 저 식당 별난 메뉴를 찾아다니며 평생 못 먹어본 거라며 기어이 맛을 봐야 직성이 풀리고 여기저기 다 가보고 싶어 하고요. 전국 방방곡곡 다 돌아봐야겠다. 아직 못 가본 데가 몇 군데 남았으니 올해 안에 내년 안에 기어이 다 채우겠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욕심낼 거 없습니다. 먹는 거요. 적당히 분수껏 드세요. 옛 어른들이 남기신 말씀 잊지 마십시오. 병도 입으로 들어오고 화도 입에서 나온다고요. 먹는 게 때론 욕이 되기도 합니다. 입에 넘치게 먹으면 몸을 상한다 했어요. 조금만 지나치면 그게 탈이 되는 겁니다. 적당히 먹고 굳이 배부르게 채울 것도 없어요. 줄곧 술자리에 나갈 것도 없고요. 어제 오늘 집에 제사가 있었거나 이웃에 잔치가 있어서 며칠 기름진 걸 많이 드셨다면 그 다음 하루 이틀은 정말 담백하게 드세요. 밥에 깨소금, 데친 채소 곁들여서요. 그게 다 속을 다스리고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소화도 안정되고요. 나이 들어서 일주일에 큰 술자리 3번, 작은 술자리 2번씩 하고 입만 즐겁자고 먹으면 결국 몸이 고생합니다. 입이 한가하면 몸이 편안하다 했어요. 돌아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정해놓기를 전국을 다 돌아야 하고 외국 15나라를 다녀야 한다고 했답니까? 가고 싶은 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가서 무얼 느끼고 무얼 곱씹느냐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단체 관광 따라가서 헐레벌떡 하루에 3도시를 도는데 정작 거기서 뭘 알고 옵니까? 가서 한다는 게 대형 쇼핑센터에 들어가 정신없이 물건 몇 개 사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강원도 어디 다녀왔다 하는데 정작 그곳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가본 곳의 숫자에 욕심내지 마세요. 전국을 다 돌았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39곳밖에 못 가봤다고요. 하지만 가본 곳이라면 그곳에 대해 제대로 알고 아름다운 추억 하나쯤 품고 깊이 있는 무언가를 얻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와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가령 제가 강릉에서 온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요. 아, 강릉이요.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던데 듣던 대로 살기 참 좋더군요. 특히 어디가 그렇고 물가는 좀 비싸지만 대신 공기가 맑고 조용해서 좋더라. 이렇게 아는 게 있으면 듣는 사람도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서 전국 60몇 곳 다녀왔다고 떠벌리면서 정작 뭘 물어보면 그게 하고 말문이 막힌다면요. 알고 보면 그 도시에 들렀다 1시간 반 머물고 또 떠난 거예요. 그러니 욕심내지 마십시오. 이 3번째에는 부부간의 잠자리 욕심도 포함됩니다. 어떤 형님은 그러세요. 나는 70인데도 아직 정정하다. 일주일에 3-4번은 거뜬하다고요. 잘 드시고 영양 상태가 좋아서 하늘이 정력이라는 걸 아직 넉넉히 허락하신 거라면 그건 참 축하드릴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잊지 마세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셈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지요. 가령 올해 65이시면 앞자리가 6이지요. 그럼 6 곱하기 9를 합니다. 6, 9, 54. 그 54라는 숫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 닷새에
4번,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 정도 부부의 정을 나누면 알맞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옛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의 몸을 살펴서 심지어 궁중의 임금과 귀인들까지 두루 연구해서 남긴 셈법입니다. 25 청년이면 앞자리가이니까 2, 9, 18, 한 주에 8번도 거뜬하지요. 하지만 우리 같은 60 넘은 사람은 6, 9, 54, 한 주에 한 번, 그 정도면 됩니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그 한 번의 정성이에요. 정을 나누고 나서 마음이 가뿐하고 이튿날 일어나도 머리 아프지 않고 허리 결리지 않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용을 써가며 한 번 하고 나서 2, 3일을 헐떡거리고 거기다 보양식까지 사다 챙겨 먹어야 한다면 그렇게까지 무리할 게 뭐 있습니까? 잊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욕망에 인색해질 줄 알아야 합니다. 자, 4번째.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째서 62, 63쯤 되면 나라에서 우리를 정년으로 물러나게 하는가 하고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하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냥 정한 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두루 연구한 끝에 정한 거예요. 그렇게 정년을 맞고 나서의 시간, 그건 무얼 하라고 주어진 시간이겠습니까? 쉬라고, 건강을 돌보라고, 곁에 사람들을 챙기라고, 사회적인 인연을 가꾸라고, 그리고 공동체와 가문과 가정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하되 딱 분수껏 적당히 하라고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온갖 모임에 다 끼어들 것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재미 삼아 든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거기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는 적고 책임만 많아집니다. 어디든 모임에 들면 회비를 내라는 규정이 있고 몇 달에 한 번씩 모여야 하고 그 모임을 꾸리는데 이런저런 의무가 따릅니다. 이른쯤 되신 분이 온갖 모임에 다 들어가 계세요. 새 기르는 모임, 향후회 비슷한 것, 노인회, 또 이웃끼리 만든 친목회, 서로 돕고 사는 상조회, 무슨 단체, 그렇게 수십 개 모임의 이름을 다 외우고 각 모임 일정을 챙겨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진이 빠집니다. 제 생각엔 노인회 하나 그리고 동네 장학회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밖에 동창 모임이야 1년에 한 번 보면 되고 집안일이야 형제들끼리 1년에 제삿날 하루, 시제 하루 모이면 그걸로 족하지요. 욕심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끌어 모으고 싶고 흥청망청 쓰고 싶은 건 참 많지만 늙어서는 이 4가지만큼은 인색하게 굴어야 합니다. 첫째가 시간, 둘째가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 셋째가 친구 사귀는 일, 넷째가 모임에 발들이는 일. 이 4가지는 인색하면 할수록 아끼면 아낄수록 좋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두고 이렇게 말하지요. 행복하려면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요. 집이 있어야 하고 지위와 명예가 있어야 하고 쌓아둔 재산이 있어야 하고 금은보화가 있어야 하고 좋은 차가 있어야 하고 여행 다닐 돈이 넉넉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만히 돌이켜보면 행복이라는 건 무언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없어서 오는 것이다란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행복이 뭡니까? 아픈 데가 없고 병이 없고 근심이 없고 빚이 없고 원망이 없고 마음에 걸리고 매인 게 없는 것. 그게 다 무언가 없어서 오는 행복이지 무언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태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노년이 평안하고 즐거우려면 5가지 없음을 갖추도록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째 없음은 자식 집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언젠가 다른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죠. 늙어서는 내 돈을 꼭 쥐고 있어라. 돌아갈 내 집을 지켜라 하고요. 도시로 나가든 다른 고장으로 가든 딸네 집에 가서 손주 봐주고 한동안 살림 거들어 주다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또 남쪽에 사는 아들이 부모님 바람도 쐬실 겸 와서 함께 지내며 모시고 싶다 하면 한두 해 그렇게 지내도 좋습니다. 자식이 효심이 있어서 부모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면 고맙게 받으세요. 거절하지 마시고요. 자식이 잘 자라 자리 잡고 그럭저럭 사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면 마음이 든든하지요. 하지만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십시오. 무엇이든 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잔치에 가서 상이 차려질 때부터 다 비워질 때까지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상에 음식이 동났는데도 끝까지 안 일어나면 주인 마음도 슬슬 지칩니다. 속으로는 어휴, 이 양반 왜 이리 안 가나, 좀 가야 상도 치우고 그릇도 정리할 텐데 하는 거지요. 잔치 자리에서 현명한 사람은요, 상에 음식이 아직 남았을 때 자리를 뜨는 사람입니다. 상이 텅 빌 때까지 눌러 앉는 게 아니라요. 우리 노인들도 그만큼은 현명해야 합니다. 자식 집에 가서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아프네 어쩌네 하면서 늘어붙어 있지 말고 손주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만큼 컸으면 그때는 내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집에서 채소도 가꾸고 부부가 손주 손잡고 마당이나 거닐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무엇하러 자식 집에 매여 답답하게 지냅니까? 두 번째 읍씀, 자식들이 아직 너무 어릴 때 유언이나 재산 분배를 미리 공표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것이 결국 자식의 것이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와서 더 모은들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집 몇 채, 은행에 한두 푼 넣어둔 돈, 그게 다인데 떠날 때는 결국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싸들고 가지 못합니다. 다 자식 것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자식이 거기에 기대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이건 다 너희 거다. 부모 죽으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곧 우리가 언제 죽나, 그때 가서야 이게 내 것이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자식 가슴에 심는 거예요. 욕심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그런 말 할 것 없어요. 그냥 부모 이름으로 두고 때가 되면 너희 것이 된다, 이런 식은 안 됩니다. 대신 정신이 맑고 또렷할 때 현명하게 정리해 두세요. 유언을 남기고 분배를 정해 두는 겁니다. 적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은 있어야 마음이 놓이지요. 자식과 살면서 어느 자식이 더 어렵고 어느 자식이 더 살뜰한지 다 압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정신 맑을 때 정해두되 너무 일찍 공표하지는 마세요. 가령 이제 막 고등학교 1, 2학년 된 아이가 공부 그만두고 장사라도 하겠다, 돈 빌려 가게라도 차리겠다 들썩이는 판인데 거기다 대고 아비가 너에게 얼마를 물려주마, 저 땅도 넣어주마, 이렇게 미리 일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쓰지 않아도 큰 재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데 그럼 그 아이에게 무슨 발버둥 칠 의지가 남겠습니까? 자식이 제 힘으로 살아보게 두십시오. 서양에서는 억만장자들도 참 현명합니다. 제 자식도 반드시 대학을 마치게 하고요. 아비가 큰 기업의 회장이라 해도 자식은 말단 직원으로 어느 공장이나 지점에서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아비가 높은 사람이니 자식을 본사 사무실에 떡하니 앉히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언젠가 아비 자리를 물려받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밑바닥에서 굴러보게 합니다. 세상에 부대껴 보면서 제 손으로 번 돈의 귀함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 충분히 어른이 되고 나서 부모가 평생 알뜰살뜰 모은 재산을 자기에게 떼어준다는 걸 알면 그제야 자식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럴 만큼 철이 들었으니 그 재산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도 압니다. 한 푼을 받으면 그걸 불려내는 거예요. 철없을 때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비가 집을 줬으니 땅 100평을 줬으니 그걸 팔아 좋은 차나 한 대 뽑아 몰고 나머지로는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전국 일주에 세계 여행까지 다니고요. 그러다 차는 고장나고 돈은 바닥나고 사람은 일자리도 없고 앞날은 캄캄하고 그러면 끝장입니다. 그러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없음. 자식이 아직 너무 어릴 때 유언이나 재산 분배표를 공표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없음. 이건 특히 저만큼 나이 든 사람들이 새겨야 합니다. 저는 그냥 저 자신을 나이 든 사람이라 부릅니다만 사실 요즘은 50만 돼도 슬슬 나이가 들었다 치지요. 자, 세 번째로 잊지 마실 것. 자식들 사생활에 너무 깊이 끼어들지 마십시오. 딸이든 아들이든 마찬가지예요. 옛 어른들이 그랬지요. 개는 개 구멍을 파고 방개는 방개 구멍을 판다고요.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게 두세요.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마시고요. 우리 집은 두 자식 중 하나는 부모랑 같이 살고 하나는 내가 돈 대줄 테니 따로 집을 사나가라. 또 우리 집은 따로 사는 법 없다. 부모랑 살면 무조건 한 밥상에 모여 다 내 뜻 아래 통일이다. 이런 식이면요. 자식은 한쪽으로는 기대게 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답답해서 숨이 막힙니다. 그러니 그냥 두세요. 자식이 여건이 돼서 다른 데 집을 살 수 있으면 부모가 응원해 주고요. 따로 살고 싶어 하면 근처에 자리 잡게 하면 됩니다. 한 집에 안 살아도 큰일이 생기면 한마디만 하면 자식이 후딱 달려올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은 참 현명합니다. 본인은 12층에 살고 자식은 14층에 집을 얻고요. 12층에서 14층으로 뛰어가면 금방인데 그러면서도 서로 독립이 되어 있어요. 위층에서 무얼 해먹든 자식 내 사정이고 아래층에서는 나이든 우리끼리 우리 식대로 먹는 겁니다. 우리는 일찍 먹고요. 자식들은 일하고 늦게 돌아와 8시, 9시에 라면을 끓여 먹든 피자를 시켜 먹든 그러라 두면 돼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이 든 우리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짓고 향긋하게 닭고기 한 점 굽고 후추 넣어 돼지고기 좀 졸이고 채소는 살짝만 데쳐 파릇할 때 건져 먹는 우리 입맛대로 즐기면 그만이지요. 서로 올가맬 게 뭐 있습니까? 따로 사는 경우라면 자식이 의견을 물을 때 거들면 되고 안 물으면 끼어들지 않는 겁니다. 한 집에 같이 살아야 하는 형편이라면 그래도 자식에게 어느 정도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방 5칸짜리 집이라면 신혼인 자식 부부에게 끝방 하나 내어주고 부부끼리 따로 먹게 하고요. 잔치가 있는 날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먹고 자식이 별미라도 했으면 부모님 오늘 밥 짓지 마시라. 제가 할 테니 다 같이 전골 드시자 하고요. 우리 집 제삿날이면 자식에게 오늘은 밥 짓지 말아라. 내가 다 할 테니 하고 향 사르고 차린 다음 일하고 돌아온 자식들이 함께 음복하면 되는 겁니다. 모일 때는 모이고 나머지는 각자 자유롭게요. 자유로워야 행복합니다. 그러니 자식 사생활에 너무 깊이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세 번째에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늙어가는 자기 자신을 억지로 거스르려 하지 마세요. 만고불변의 이치를 잊지 마십시오. 누구도 영원히 젊을 수 없습니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바뀌지 않는 이치예요. 태어난 사람은 자라고 자란 사람은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떠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이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예순이 됐는데도 아직 정정하다며 누가 정정하시다 한마디 축혀 세우면 제가 아직 청춘인 줄 알고 무리해서 일하고 젊은 사람처럼 막 먹고 막 행동하면 그건 좋지 않습니다. 나이대에는 그 나이대에 맞는 활동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피부 관리 좀 했다고 안색이 좋고 부지런히 걸어서 몸이 아직 살찌지 않고 단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여전히 55이라며 내가 이 세상에 산 게 고작 55해라며 우길 일은 아닙니다. 일상도 행동도 다 나이에 맞아야 해요. 이 나이에 애들처럼 헐레벌떡 뛸 수는 없습니다. 보면 젊을 때는 운동이라곤 안 하던 분이 정년 퇴직하고 나서 새벽 5시부터 자전거를 끌고 나가 정신없이 페달을 밟아요. 9시 반 10시 땡볕에야 돌아와서는 오늘 25km나 탔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리하게 운동하다 뇌졸중 오고 혈압 치솟고 심근경색 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건강을 챙기는 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많이 할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해요. 겨울엔 너무 일찍 나서지 마시고요. 6시쯤 느긋하게 30-40분 걸으면 충분합니다. 겨울에 땀이 흥건하도록 뛸 필요가 없어요. 찬바람에 땀까지 나면 감기 걸리기 십상이고 자칫 폐렴으로 번지거나 다른 병을 얻기 쉽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먹는 것도 다 나이에 맞게 적당히 하세요. 늙어가는 자기 자신을 억지로 거스르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업숨입니다. 나이 든 분들 그리고 저 자신도 새겨야 할 것. 장기적인 일, 긴 호흡이 필요한 일에는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옛말에 그러지 않습니까? 젊어선 배나무를 심고 늙어선 바나나를 심는다고요. 젊을 땐 배나무를 심어도 몇 해 지나야 열매가 열리니 기다릴 수 있지만 늙어서 그런 걸 심으면 정작 열매 맺을 때까지 살아서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러시겠지요. 내가 못 먹으면 내 자식 손주가 먹는다고요. 하지만 그건 그냥 비유로 드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하늘이 얼마를 더 주실지 알 수 없어요. 5년일지 3년일지 4년일지 지금은 정정해도 내년엔 약해지고 그 다음 해엔 알아눕는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무얼 하든 분수에 맞게 제 힘에 맞게 해야 합니다. 연초에 심어 연말에 거두는 그런 짧은 호흡의 일이 늙어서는 현명한 거예요. 모처럼 모아둔 노후 자금, 곱게 쥐고 있어야 할 그 돈을 이 투자 저 투자에 끌어다 놓고 남과 동업하고 시골 땅 한 뭉치 사두고 동네가 읍이 되고 읍이시가 되길 기다리며 한몫 잡으려다간 자칫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또 투자 설명회니 무슨 세미나니 하는데도 욕심내서 따라다니지 마세요. 직원들이 솔깃하게 설명합니다. 어르신 1억만 넣으시면 가만히 앉아 하루 1,000,000원씩 떨어집니다 하고요. 그럼 솔깃해진 어르신이 모아둔 3억을 들고가 맡깁니다. 처음엔 떡하니 3,000만 원을 이자라며 돌려줍니다. 속으로 셈을 해보지요. 매달 3,000만 원씩이면 금방 원금 회수하고 맡긴 3억은 그대로 남아 계속 굴러가니 얼마나 좋으냐. 아이고 세상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짜 미끼는 쥐덫에나 있는 겁니다. 무슨 장사를 하길래 그렇게 높은 이자를 줘가며 남의 돈을 굴린답니까? 처음 한두 차례는 한두 달은 한두 해는 정말 칼같이 약속을 지킵니다.
1억 맡기면 1,000만 원을 떡하니 이자로 주고요. 그러니 실은 9천만 원만 가지고 가는 셈이지요. 다음번엔 2억 맡기면 2천만 원을 또 돌려주고요. 그러다 욕심에 야금야금 끌려들어 정작 큰돈 5억쯤 되는 목돈을 턱 맡기고 나면요. 그 뒤로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부도가 났다고 선언하고 둘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려요. 그러고 나서야 깨닫는 거지요. 아, 이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사람 돈을 끌어모은 뒤 도망쳐버렸구나 하고요. 옛 어른들 말씀 잊지 마십시오. 돈은 제 뱃속에 든 게 진짜라고요. 특히 나이 든 사람일수록 제 돈은 제가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넘기면 그게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러니 5번째 없음, 큰 돈이 들고 결과는 뜬구름 같은 장기 금융사업에는 발들이지 마십시오. 평안하게 살려면 갖춰야 할 없음이 참 많습니다. 근심 없음, 병 없음, 빚 없음, 거기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없음을 더해 새겨두세요. 자,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자식 손주와 함께 살아갈 때 그 삶이 평화로우려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지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요. 평생 배워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더불어 사는 법입니다. 늙어서 나이 들어 자식 손주와 한데 어울려 살자면 우리도 배워야 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식 손주와 더 잘 어우러지기 위해서, 집안이 화목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나 자신도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자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다음 4가지만큼은 하지 마시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옛날 이야기를 들먹이지 마세요. 물론 예시약이라고 해서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동화를 들려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자식도 학교에서 다 배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모로서, 할아비, 할미로서 자식을 자기 옛날 이야기와 견주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나이 19일 적엔 보찜 하나 메고 집을 떠나 밥벌이를 시작했다. 내 나이 25일 때 난 이미 장가들어 자식이 둘이었고 첫 오토바이까지 장만했다. 내 나이 때 우리는 이러고 살았다. 옛날엔 밥 한 술 먹는 것도 감지덕지였다. 옛날엔 전기도 없어 호롱불 켜고 공부했다. 이런 옛날 이야기를요. 첫째로 자식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옛날 일을 들먹여 뭐 하겠어요. 둘째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은근히 견주게 됩니다. 우리 땐 그렇게 고생하고도 다 이뤄냈는데 너희는 호강하면서 그 호강한 줄도 모르고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요. 그게 자식 손주에게 무슨 좋은 걸 남기겠습니까? 손주가 와, 옛날에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네요. 그 시절 사람들 참 대단했어요. 하고 우러러보는 일은 드물어요. 속으로는 오히려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렇게 좋았던 옛날, 지금 다시 돌아가라면 가시겠냐고 투덜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자식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먹이지 마세요. 정 그러고 싶으면 동년배 모임, 같은 시절을 산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풀어놓으세요. 거기서는 함께 예시를 더듬으며 우리에게도 고단했지만 꿋꿋했던 청춘이 있었노라, 힘들었어도 끝내 이뤄냈노라 하고 흐뭇하게 회상하면 됩니다. 자식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잔소리하지 말고 타박하지 말고 자식 손주를 흉보고 나무라지 마세요. 이건 사실 누구에게나 맞는 말입니다. 자식 손주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흉 잡히고 잔소리 듣고 타박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늘 흉만 보는 사람과 함께 산다면요. 왜 이리 지저분하냐?
왜 그렇게 더럽냐? 왜 그리 큰 소리로 떠드냐? 왜 제때 안 먹냐? 왜 늦게 자냐? 발을 좀 들고 다녀라. 왜 질질 끌고 다니냐? 건강하게 좀 걸어 다녀라. 왜 코앞도 차를 타냐? 사사건건이에요. 어떤 분은 젊어서 교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남 바로잡는 일을 오래 하셨는지 그게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잊으신 게 있습니다. 자식 손주는 학생도 아니고 내가 바로잡아야 할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든 흉보고 나무라며 자기 뜻대로 자식을 주무르려 합니다. 너희 사는 게 영 아니다. 엄마 보기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고요. 왜 꼭 엄마 식대로 해야 합니까? 자식은 자식의 시대를 사는 건데요. 아침에 몇 시까지 자든 그냥 두세요. 일어나 아침 먹든 걸어든 그냥 두세요. 다 큰 어른이에요.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공장 다니든 정신없이 바쁘고 잠이 모자라 8시 출근인데 7시 반에 일어나 세수하고 차 타고 출근해서 회사 가서야 컴퓨터 켜놓고 그제야 아침 겸 커피 한잔하는 거예요. 배가 안 고플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 밥 챙겨 먹어 건강 챙기지 않느냐고 잔소리합니까? 그냥 두세요. 내 건강은 내가 챙기고 자식 건강은 자식이 챙깁니다. 다 컸어요. 못 챙겨줍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잔소리해서 뭐합니까? 저녁 때도 그래요. 요즘은 즐길 거리가 어찌나 많은지 아들은 이어폰 꽂고 휴대폰으로 축구를 봅니다. 제 자식 공부에 방해될까 봐서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다른 일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다들 내려와서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나랑 텔레비전 보자. 왜 다들 제각각 구석에 처박혀 있냐 하지 마세요. 어떻게 자식 손주가 노인이랑 같은 걸 봅니까? 우리는 무슨 연속극을 보는데 애들한테는 안 맞고 애들은 짧은 영상이나 보고요. 세대마다 취향이 다르고 즐기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다 먹고 나면 모여서 이야기하고 텔레비전 같이 보자며 자식 손주를 올가매지 마세요. 제 방으로 올라간다고 서운해 마시고요. 노인은 노인대로 텔레비전 보면 됩니다. 애들은 안 봐요. 자기들한테 맞는 걸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잔소리하지 말고 타박하지 말고 자식더러 나처럼 살라고 끌어당기고 올가매지 마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깥 세상 이야기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런 버릇이 있어요. 동네 안팎 소문이란 소문은 다 꿰고 있어요. 동네 찻집에 잠깐 앉아 있어도 금세 저 집 며느리가 외국 다녀왔다더라, 부자 됐다더라, 며칠 있다 또 나간다는데 이번엔 동네에서 제일 큰 집 짓겠지. 저 집 아들은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번에 잡혀가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더라. 이런 이야기를요. 남이 어디서 뭘 하든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냥 두세요. SNS에서 봤으면 봤다 알면 그만이지. 굳이 앉아서 험한 댓글, 모진 말을 거기다 보탤 게 뭐 있어요. 남이 죄를 지었으면 법이 알아서 벌을 줍니다. 내가 굳이 모진 말을 보태 꼴 좋다, 망신살이 뻗쳤다, 평생 체면 차리며 살더니 끝에 가서 저 꼴 났다, 이럴 게 뭐 있습니까? 첫째로 정작 그 말을 새겨들어야 할 사람은 읽지도 않아요. 누군가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댓글을 달아도 그 당사자는 안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걸 읽다가 댓글 단 걸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 사람 화풀이 하나 보다, 시샘 하나 보다, 자기는 저만큼 못 사니까 모진 말을 하나 보다 하고요. 내가 그 처지였다 한들 더 나았으리란 법도 없는데 말이지요. 그러니 바깥 일은 바깥에 두세요. 세상 일은 세상이 알아서 합니다. 남의 일은 듣고 알아만 두고 집으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자식 손주더러 그런 이야기 들으라 하지 마시고요. 물론 어떤 이야기는
자식 손주에게 본보기로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인터넷에서 어느 아비가 자식을 어찌나 다그쳤는지 아이가 그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를 봤다면요. 그건 아들에게 나눌 만하지요. 얘야, 아이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고 타고난 재주가 다르단다. 그저 손주가 제 깜냥껏 열심히 하도록만 도와주려무나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 명문학교에 가고 못 가고는 그 다음이고 안 되면 보통 학교 가도 돼. 옛날에 너도 시골 학교 다니고도 대학 잘 갔잖니 뭐가 문제냐. 너무 다그치지 마라. 이번에 그런 기사를 봤는데 아이를 너무 몰아붙여서 그렇게 됐다더구나. 이렇게 세상 이야기라도 가정의 삶과 맞닿은 거라면 나누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저 입방아 찢는 이야기, 부정적인 소문은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손주가 그래요. 맨날 시답잖은 이야기만 끌어오신다고요.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는 안 보시고요. 가령 어느 농부가 5천만 원을 들여 외국에 가서 작물 재배법을 배워와 보통은 한 단에 몇백 원 하던 채소를 고급 작물로 키워 마트에 한 단에 몇천 원에 내놓으니 서로 사가려 한다더라. 아, 그렇게 배워와서 우리도 기술을 들여 살림의 보탬이 되게 해보자. 이런 건 들려줄만 합니다. 그 밖에 이야기는 집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네 번째, 입만 열면 돈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며느리든 사위든 자식이든 벌어서 얼마를 쓰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형편이 넉넉하면 자식 잘되니 좋은 거고 어려우면 제 나름대로 헤쳐나갈 테고 내가 도울 수 없으면 그뿐인 겁니다. 캐캐묵은 훈수 두지 마세요. 짧게 벌어 길게 쓰지 마라. 부부가 의논해서 알뜰히 모아라. 남편은 벌어다 주고 아내가 살림을 주어야 한다. 번 돈은 죄다 아내에게 맡겨라. 아내는 그걸 알뜰히 굴려야 한다. 안 듣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살림 꾸리는 법을 배우고 싶으면 인터넷에 그런 강의가 차고 넘쳐요. 재테크 그리며 모델이며 방법이며 다 있습니다. 굳이 집에서 내가 가르칠 게 뭐 있어요. 속담에 그러지요. 집에 있는 부처는 영험이 없다고요. 아비가 말하면 안 듣고 어미가 말해도 안 듣는데 어디 인터넷에 젊은 강사 무슨 선생이 한마디 하면 바로 따릅니다. 그러니 들어주지도 않는 자식에게 공짜 훈장 노릇할 게 뭐 있어요. 입만 열면 돈 이야기, 조금만 사도 비싸다 돈 아껴라 하지 마세요. 그저 한마디 일러두면 됩니다. 얘야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니 형편껏 하되 어려운 처지에 빠지지 않게 씀씀이는 살펴라. 그러면 돼요. 돈 하지 마시고요. 나라에 대고 푸념하지도 마세요. 몇 년째 연금이 안 오른다고 한탄해봐야 누가 올려줍니까? 물론 수백만 명의 연금에는 다 단계가 있고 어르신들 의견도 묻고 검토도 거치는 거예요. 거기에 한 목소리 보태는 거야 좋지만 앉아서 한탄만 하면서 평생 한 분야에 몸 바쳐 일했는데 연금이 고작 이거냐? 이걸로 어떻게 사느냐? 정말 박봉 신세다 해봐야요. 그런다고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정작 나만 의기소침해지고 듣는 사람마다 한탄만 하는 노인이구나 싶어집니다. 그러니 푸념하지 마세요. 형편대로 쓰고 아직 건강하면 돈 좀 더 벌어 보태면 그만이에요. 푸념해서 뭐 합니까? 함께 사는 집안에서는 때때로 눈치라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지 마세요. 내 생각이 이러니 이대로 말한다. 내가 다 너희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그러지요. 말하기 전에 헤아려 보라고요. 무엇하러 하는 말인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과연 상대가 들어줄 말인가?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인가? 그저 이러시되시기
시기도 상대이더 특히 더 그래요. 우리와 자식은 한 세대가 다릅니다. 한 세대가 다르다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문화를 즐기는 방식부터 세상을 보는 눈, 소중히 여기는 가치까지요. 우리 세대가 가장 떠받던 가치가 뭡니까? 안정된 직장,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었지요. 어디 가도 나라 농 먹는다고 떳떳이 내세웠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안정을 그리 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디가 보수가 마땅한가, 어디가 처우가 합당한가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는 회사 월급이 200만 원인데 다른 데서 250에 2년마다 해외 연수까지 보내주고 승진길도 더 분명하면 망설임 없이 옮깁니다. 안정 따위는 따지지 않아요. 한평생의 직장을 몇 번씩 옮기는 게 예사예요. 우리는 평생 한 가지 일을 배우고 한 직장에서 그 일만 하다 퇴직했지만요. 이제는 안정이 그리 중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가치를 자식에게 들이밀지 마세요. 자식은 답답하고 짜증나고 집안 공기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에요. 자식은 그래도 바깥에 나가 일하며 기분이라도 풀지만 우리에게는 이 가정 하나가 말년을 기댈 유일한 곳이거든요. 그 가정에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화목하려면 우리도 그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집안에 즐겁고 평안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요. 쓰레기를 집에 끌어들여 잔뜩 쌓아놓고는 우리 집이 왜 이리 비좁냐 푸념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드린 자그마한 이야기가 어르신들께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돌아보고 집안에서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헤아려 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짚어드린 4-5가지 하지 말 것을 새기셔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실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영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게 좋지요. 오늘 이 이야기는 제 삶에서 길어 올린 것이기도 하고 둘레 사람들을 지켜보며 얻은 것이기도 하고 지난 30년간 저를 찾아와 속을 털어놓은 나이든 분들의 사연에서 우러난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추려낸 5가지 젊어서 하지 말았어야 할 어리석은 짓들, 늙어서 후회하게 되는 그 5가지를 끝으로 나누려 합니다. 젊을 땐 잘못해도 고칠 수 있지만 우리에겐 고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남았는지도 모르고 기력이 남았는지도 모르고 돈이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나이가 되면 무얼 바로잡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5가지 어리석은 만큼은 피해 늙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어리석음,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 젊은 분들께 드리는 당부입니다. 큰 돈을 벌겠다고 머리를 쳐박고 달려들어 동네에서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을 짓는 일, 오직 체면 때문에요. 어디 가서든 자랑합니다. 3년 외국 나가 일해서 4-5억 모았다. 그 돈으로 동네에서 제일 큰 집 지었다고요. 그러고는 정작 집안에는 변변한 살림 하나 없어요. 또 그 집마저 채우겠다고 또 외국으로 일하러 나가고요. 또 돈을 벌어와 지붕을 마저 얹고 둥근 천장을 올리니 멀리서 보면 이슬람 궁전 같고 가까이서 보면 성당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또 절간 같은 그런 집을 짓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늙어버려요. 돈도 모아둔 노후 자금도 없고요. 자식들은 또 제대로 못 배우고 젊은 시절 내내 아비는 돈 벌러 떠나고 어미도 돈 벌러 떠나 자식은 조부모 손에 자라며 떠돌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만둔 거예요. 큰애는 어디 식당 그릇이나 나르고 작은애는 마길이나 다니며 고생합니다. 대신 집은 크지요. 그런데 정작 늙으니 그 큰 집 5층까지 올라가지도 못해요.
식당층에서 침실층 오르내리는 게 다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부럽다 합니다. 어르신 정말 복 받으셨어요. 동네에서 제일 큰 집에 사시니.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1층부터 5층까지 허리 꺾어가며 청소해야 하는 고역인걸요. 안 닦으면 먼지가 쌓이고 닦으면 몸이 고생이고, 그러니 큰 집에 종노릇하는 셈입니다.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이 얼마나 된다고요? 기억하세요. 자그마 한방 한 칸,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필요한 게 갖춰진 그 방이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끝에 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2평 남짓, 아니 그도 안 되는 작은 단지 하나면 그만이에요. 큰 집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 돈을 나 자신과 자식 손주를 위한 더 보람된 일에 쓰세요. 첫 번째 어리석음, 체면 때문에 제일 큰 집 짓겠다고 돈벌이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어리석음, 노름판과 노름꾼을 먹여 살리려고 돈을 벌어 갖다 바치는 일. 솔직히 노름으로 부자 된 사람, 도박으로 흥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서양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네에선 노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옛 어른들이 못 박으셨지요. 노름판을 차린 사람은 돈을 법니다. 저녁마다 대여섯 명 불러들여 판 버리고 자릿세를 떼어, 때는 족족 제 돈으로 챙기니 하룻밤에 큰 돈을 벌어요. 하지만 거기 와서 노름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따면 내일 잃고 잃으면 약이 올라 또 잃고 그렇게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 노름판 먹여 살리려고 돈벌이에 매달리지 마세요. 세 번째 어리석음, 그저 큰 돈을 벌어 자식이 남에게 꿀리지 않게 해주려는 데에만 골몰하는 일. 남의 집에가 오토바이 있으면 내 자식도 사주고, 남의 집에가 좋은 휴대폰 있으면 내 자식도 사주고요. 그렇게 남에게 안 뒤지게는 해주면서 정작 자식을 사람답게 키우고 바로잡고 가르치는 일은 잊어버립니다. 옛말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정금을 물려주는 것이 책 한 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고요. 자식이 배워서 한 분야에 빼어난 기술자가 되면 훗날 길에 그냥 서 있어도 사람들이 데려가 일을 맡깁니다. 제 손으로 일궈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침 없이 돈만 물려주면 자식이 은혜도 모르고 견디며 애쓰는 마음도 배우지 못해 그 돈도 결국 제 손에서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 부모된 우리는 새겨야 해요. 자식에게 돈 무더기, 재산 무더기만 남기려다 정작 배움과 떳떳한 노동으로 제 앞날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어리석음, 이건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채셨을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건 결국 누리기 위해서예요.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거지요. 일도 먹는 것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젊어서 큰 돈을 벌면서도 차마 먹지도 쓰지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490만 원 벌면 어디서 10만 원을 꿔서라도 채워 500만 원 단위로 맞춰 차곡차곡 묶고 쌓아두고요. 가끔 꺼내 통장이 몇 개나 됐나 세어보고요. 다달이 월급 받아 한 돈씩 떼어 금반지를 사단지에 넣고는 이따금 쏟아놓고 몇 돈이 됐나 세어봅니다. 그러다 늙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있고 금도 한 단지 있는데 정작 먹질 못해요. 그 긴 세월 애간장 태우고 몸 부서져라 일하느라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 사람이 비쩍 마르고 굽고 메말라 건강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제야 누릴 기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네 번째 어리석음, 죽도록 돈만 벌고 누릴 줄을 몰라 정작 돈은 있어도 누리지 못한 채 앉아서 아까워만 하는 일이지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젊어서는 닭 한 마리도 아까워 못 먹다가 늙어 못 먹게 되니 닭만 멀거니 바라보더라고요. 그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 벌면 먹어야 해요. 물론 짧게 벌어 길게 쓰지도 말고 하나 벌어 둘 먹지도 말고요. 열을 벌면 살림에 쓰고 일정 부분은 쌓아두되 무엇이든 다 쟁여두며 약 한 알, 끼니 한 술까지 제 몸에 인색한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있어요. 벌 줄만 알고 누릴 줄 모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누리기만 하고 일할 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앉아서 먹기만 하면 산도 무너지는 법이에요. 돈 무더기가 있어도 쓰기만 하면 쓰는 족족 줄어들고 다시는 불어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해 벌지 않으면 아무리 넉넉해도 끝내 바닥나요. 그러니 먹고 즐기는 데만 빠져 술자리며 씀씀이에만 매달리고 돈과 재물을 일굴 줄 모르는 것, 그것도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제가 나눈 사람 사는 동안의 5가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이 들어 더는 못 고칠지 몰라도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안 늙은 분, 중년인 분, 심지어 젊은 분이 계시면요, 새겨두셨다가 훗날 우리 나이가 됐을 때 젊고 중년이던 시절에 어리석음 때문에 자책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제 또래 어르신들, 이미 나이가 무르익으신 분들, 늙어가고 또 곧 늙음에 들어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남은 시간이 참 적어요. 평생 애쓴 끝에 이룰 것은 다 이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며 자식 손주와 더불어 사는 일 그뿐이에요. 다른 근심거리는 잠시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줄이면 줄일수록 오히려 더 편안하고 홀가분해지는 5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줄일 것은 멀리 내다보는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지요. 지난 일은 이미 갔고 올 일은 아직 안 왔으니 어찌 미리 헤아리겠느냐고요. 사람이 셈한들 하늘셈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60이든 62이든 65이든 70이든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누가 장담합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20년 뒤엔 어떻게 될까? 30년 뒤엔 어찌 될까? 걱정하고 있으니요. 그저 오늘 하루 몸이 무탈하도록만 챙기세요. 아침에 눈 떠 몸이 성하면 아, 오늘 하루 더 즐겁게 살 날을 얻었구나. 그러면 그만입니다. 20년 뒤 내가 어디 살까? 그때 기력 없으면 이 집은 어찌 될까? 20년, 30년 뒤엔 집이 낡지 않을까? 미리 손보고. 그러다 보면 너무 고단해요. 그러니 먼 걱정은 줄이세요. 앞날은 젊은 사람들 몫이고 우리에게는 지나간 어제와 오늘 하루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먼 일은 다 하늘에 맡기세요. 우리가 미리 셈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줄일 것은 잔소리와 자식, 손주 삶에 대한 간섭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곁에 남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서 직장을 떠나 동료도 옛 전우도 거의 안 남았지요. 동창이야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옛 전우는 2, 3년에 한 번 모일까 말까예요. 우리 둘레에 남은 건 가까운 친척 몇, 이미 연로하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나와 또래라 다들 늙고 거동도 불편하고 귀까지 어두워진 분들 뿐입니다. 그러니 곁에 남은 사람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소중해요. 어느 자식이 곁을 지켜주고 어느 손주가 이따금 찾아와 주면 그게 다 고맙고 귀한 겁니다. 왜 자주 안 오느냐? 오래간만에 와서 잠깐 있다 가느냐? 좀 더 있다 가지 그러느냐? 입원해 있는데 하루밖에 못 쉬느냐? 더 쉬면서 돌봐주지 그러느냐 하고 탓하지 마세요.
1초, 1분이라도 자식 손주가 나를 위해 내어준 그 시간이 다 귀한 거예요. 자식도 제 일이 있습니다. 솔직히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은 그래도 사나흘 일회쯤 휴가를 내어 부모를 돌보거나 큰일을 거둘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며 기관에 매인 사람은 1년에 며칠 안 되는 휴가를 그러모아 쉬는 것도 빠듯합니다. 고향에 다녀오거나 열흘 보름 여행 한 번 가려면 2, 3년 치 휴가를 모아야 하는 사람도 많아요. 부모가 알아누우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잖습니까? 일주일, 보름, 한 달씩 갈 때도 있고요. 그럼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돌보고 낮엔 또 일을 나가야 벌이가 있어 제 식구도 먹이고 손주도 키우고 정작 부모가 필요할 때 보탬도 되는 거지요. 그러니 너그러이 헤아리세요. 탓하지 말고 잔소리도 줄이고요. 이게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이 그만두어야 할 것, 간섭하고 지시하는 일입니다. 솔직히 저도 아직 그리 늙었다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 똑똑하다, 정정하다 싶고요. 누가 구식이다 뒤떨어졌다 하면 발끈해서 너도 나처럼만 뒤떨어져 봐라, 나처럼만 노망나 봐라 하고 우깁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 손주 20살, 30살 젊은이들과 견져보면 아, 내가 정말 늙었구나 싶어요. 많은 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라곤 죄다 옛날 일이고 내 경험이란 것도 다 20, 30년 전 그 고생스럽던 시절, 전쟁 끝나고 분단되고 가난하던 시절, 어렵사리 세상이 열리던 시절에 쌓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눈 뜨면 인터넷으로 숨쉬는 세상에 삽니다. 책은 안 읽어도 모르는 게 없어요. 손안에 휴대폰 하나면 하늘 아래 땅 위의 일을 다 압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훨씬 빨리 새 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니 자식 손주에게 한마디 거들 일이 있어도 또는 자식이 나를 존중해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어머니 의견은 없으세요? 하고 물어올 때라도요. 조금 물러서세요. 얘야 부모도 나이가 들어. 그러니 네가 알아서 결정하리라 믿는다. 부부가 잘 헤아렸을 테니 옳게 정했겠지. 아비는 응원한다. 다만 너무 이쪽으로도 너무 저쪽으로도 치우치지만 마라. 이렇게 자그마한 거들미면 됩니다. 지시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65, 70이 되도록 정작 손에 쥔 돈벌이는 없으면서 지시는 거창해요. 자식들에게 너희 각자 200만 원씩 보내라. 이 집을 고쳐 사당을 짓겠다. 그래야 훗날 조상님 모실 자리가 생긴다 하고요. 자식이라고 다 형편이 같습니까? 넉넉한 자식도 있지만 수십만 원 보태는 것도 큰일인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아비가 그렇게 지시를 내리면 착한 자식은 차마 거역 못하면서도 부부끼리 속으로 끙끙 앓습니다. 산 사람 살 궁리는 안 하고 재산이 사당이니 먹을 것도 없으면서 또 체면 차린다고요. 돈은 못 버는 분이 동네에서 제일 큰 사당은 짓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 간섭도 지시도 줄이세요. 우리 지시라는 게 정작 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식 내외 사이를 틀어지게 하고 형제간 우애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저 이렇게요. 아비에게도 이런 바람이 있다만 이건 너희 도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일이니 형편껏 하자꾸나. 넉넉한 사람은 좀 더 보태고 어려운 사람은 동전 한 입. 십시일반이라도 그게 다 귀한 정성이다. 조상님께 드리는 공덕이란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 말하세요. 명령조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우리도 편안합니다. 세 번째, 자식 손주에게 지시하는 일을 줄이십시오. 네 번째로 줄일 것,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입니다. 내 나이 이미 61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 그게 가진 거예요. 자그마한 집 한 채, 곁을 지키는 아내나 남편, 아들 하나에 손주 둘 혹은 딸 둘에 외손주 넷. 그 정도가 내 것이라면 내 것이지요. 사실 그마저도 온전히 내 것이라 장담할 순 없지만 적어도 손 닿는 데 있고 더불어 살고 날마다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복권에 당첨돼 한몫 잡겠다. 무슨 수로 벼락부자가 되겠다 꿈꾼들요. 그런 큰 금덩이 1등 복권 같은 건 우리 차례까지 오지 않습니다. 올 거였으면 살아온 60평생에 진작 왔겠지요. 노름이라고는 안 하면서 날마다 한탕만 꿈꾸니 손도 안 댄 복권이 어찌 맞겠습니까? 게다가 누구나 당첨될 거라면 누가 그런 판을 벌이겠어요. 여러 사람 돈을 걸어모아 한 사람 맞히는 거지요. 그러니 내 것 아닌 건 더 바라지 마세요. 형제간에 친척간에 손바닥만 한 땅떼기 하나 두고 다투지 마시고요. 부모가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 어른들이야 대충 어림에서 가른 거예요. 저쪽은 큰애 것, 이쪽은 막내 것, 누가 자를 들고 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형제가 굳이 재보겠다고 나서서 이쪽이 30cm 모자라네, 저쪽이 25cm 더 나오네 다투면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아홉을 열로 치고 서로 양보하는 게 낫습니다. 한 뼘 땅 두고 다투다 행여 하늘이 노여워 떠나게 되면 두 손 곱게 모으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사들고 갑니다. 흉한 소문만 두고두고 남기지요. 그러니 내 것 아닌 것에 대한 욕심은 줄이십시오. 마지막으로 줄일 것은 부정적인 곳에 발길을 들이는 일입니다. 서로 돈을 놓고 사납게 부딪히는 노름판, 밤새 먹고 마시다. 누가 더 세냐 겨루는 술자리 같은 곳이요. 이 사람이 저 사람더러 나를 무시하느냐, 네가 나를 깔보느냐, 왜 내 술잔을 안 받느냐, 술을 안 권하느냐 하며 시비를 겁니다. 술 몇 잔 들어가면 평소엔 순하던 사람도 시뻘개져서 형이니 아우니 하던 사이가 술 기운에 네가 나를 깔본다 어쩐다 하다가 그 술자리에서 주먹 다짐 나는 일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재미고 무슨 의미입니까? 요즘은 또 SNS에 정보가 넘쳐납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지요. 물론 정보야 알아두면 좋지만 골라받을 줄도 알아야 해요. 장 보러 간 사람과 같습니다. 비린내에 질색하면 그쪽엔 안 가고 향긋한 국밥집 옆에가 앉는 거지요. SNS도 그래요. 마음 맑아지는 곳, 보기만 해도 흐뭇한 정보가 있는 곳으로 가세요. 가령 우리 고장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학 진학률이 높다더라 이런 거요. 그럼 절로 뿌듯하고 기쁘지요. 제 사촌 형님 한 분은 며칠 전 혈압이 솟았어요. 왜냐면요, 종일 휴대폰을 끼고 어느 큰 사건의 재판 중계를 들여다보신 겁니다. 누가 어떻게 변명하고 어떻게 발뺌하는지, 거기다 누가 수백억을 가로챘다는 소리까지 들으면 형님이 펄쩍 뛰며 분통을 터뜨려요. 저 못된 놈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을 말렸습니다. 형님, 무엇하러 그렇게 속을 끓이세요? 법을 어긴 사람은 법이 다스립니다. 형님은 그저 법이 엄정하게 이런 재판을 하고 있구나. 한번 훑어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변호인의 변론을 한마디 한마디 새겨 듣고 피고석에 선 사람의 진술을 낱낱이 따라가다 보면요, 도무지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 속만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 SNS에서든 바깥 세상에서든 즐거운 곳, 밝은 곳을 골라 다니세요. 부정적인 곳엔 발길을 줄이시고요. 그래야 마음이 맑게 지켜집니다. 옛날엔 그랬지요. 우리 나이가 되면 절에 다닐 때라고요. 절에가 불경을 외고 염주를 굴리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마당의 낙엽이라도 쓸며 공덕을 쌓는 거예요. 절에 가는 까닭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절간 안에서는 적어도 모진 일, 험한 일, 마음 어지럽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마음을 막고 깨끗하게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고요히 다스리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삶이 무탈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오늘 제가 나눈 5가지 줄일 것을 부지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어르신들, 형님, 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또 뵙겠습니다.